안녕하세요. 외상성 척수 손상. 단어만 들어도 좀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괜찮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사고가 난 그 순간부터 회복의 길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주 쉽고 명확하게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등이 부러졌다랑 척수가 손상됐다. 이거 혹시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비슷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하나는 뼈, 그러니까 구조물의 문제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몸의 핵심 통신망이 끊어지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이 차이를 아는 게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척수는 말이죠. 우리의 몸의 통신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내가 컨트롤 타워라면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온몸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근데 척수 손상은 바로 이 고속도로에 큰 사고가 나서 길이 막혀버린 상태인 거예요.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팔다리로 못 가고 반대로 팔다리에서 느끼는 감각도 뇌로 올라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뼈 문제가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의 문제라는 게 핵심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 고속도로는 대체 어떻게 막히는 걸까요? 보통 큰 사고 한 번으로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척수 손상은요, 크게 두 단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사고 순간의 1차 충격, 그리고 그 뒤에 조용히 하지만 더 무섭게 벌어지는 2차 공격이 있거든요. 이 두 단계를 이해해야 회복의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1차 손상은 말 그대로 사고가 꽝! 하고 났을 때의 물리적인 충격이에요. 신경이 눌리거나 심하면 찢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2차 손상인데요. 우리 몸이 큰일 났다 하면서 비상사태에 돌입하거든요. 그러면서 염증 물질을 막 쏟아내고 주변이 퉁퉁 붓고 혈액 공급도 잘 안 돼요. 이게 마치 산불이 번지는 것처럼 처음엔 괜찮았던 주변 신경들까지 공격하면서 손상 범위를 넓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고 직후 몇 시간이 그야말로 골든타임인 겁니다. 이 2차 손상을 얼마나 막느냐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지니까요. 자, 그럼 이 고속도로에 생긴 장애물, 즉 손상이 다 똑같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장애물이 1차선에 생겼는지, 중앙 분리대 쪽에 생겼는지에 따라서 교통 정차 양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척수 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상 패턴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가장 흔한 패턴 중 하나가 바로 이 중심 척수 증후군인데요. 이름 그대로 척수의 중심부터 손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우리 척수신경 지도를 보면 팔과 손으로 가는 신경이 다리로 가는 신경보다 더 안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중심부가 손상되면 다리 기능은 비교적 괜찮은데 팔과 손의 움직임이 훨씬 더 심하게 마비되는 아주 특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와, 그리고 이건 정말 의학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아주 독특한 케이스인데요. 브라운-세카르 증후군입니다. 척수의 딱 절반,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이렇게 반쪽만 손상됐을 때 나타나요. 그 결과가 정말 기묘해요. 예를 들어 왼쪽 척수가 다쳤다고 해볼게요. 그럼 왼쪽 몸은 움직이질 못해요. 마비가 와요. 그런데 감각은 느껴요. 반대로 오른쪽 몸은요, 잘 움직여요. 근데 아픔이나 뜨거운 걸 전혀 못 느껴요. 와, 진짜 신기하죠? 우리 척수신경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의사 될 차례입니다. 이 복잡한 고속도로의 대체 어느 지점이 얼마나 심각하게 막혔는지 알아내야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검사법이 있습니다. 바로 ASIAA 검사라고 하는 건데요. 손상 부위에 대한 아주 정밀한 지도를 그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도 그리기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체크합니다. 첫 번째는 감각 검사. 부드러운 솜 같은 걸로 살짝 건드려보고 뾰족한 걸로 살짝 찔러보면서 느낌이 있나요? 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운동 검사. 팔을 들어보세요. 다리를 펴보세요 하면서 주요 근육들이 얼마나 힘을 낼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거죠. 이 두 가지만으로도 아주 정확한 손상 지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가 바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부위는 척수의 특정 레벨과 짝꿍처럼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C6 신경은 엄지손가락 감각이란 손목을 펴는 힘을 담당해요. 그리고 저 아래 T10 신경은 배꼽 주변의 감각을 담당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배꼽 주변 감각이 없네? 그럼 T10 레벨에 문제가 있겠구나 하고 손상 위치를 정확하게 역으로 추적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체계적이죠? 그런데 이 수많은 검사 항목들 중에서 의사들이 딱 하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가장 아래쪽, 그러니까 항문 주위에 감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나요? 항문을 의식적으로 조일 수 있나요?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손상이 완전 손상인지 아니면 회복의 가능성이 남은 불완전 손상인지를 가르는 정말 결정적인 기준선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감각 지도와 운동 지도를 다 그렸으면 이제 이 모든 정보를 하나로 합쳐서 최종 진단에 내립니다. 손상의 심각도를 A부터 E까지 딱 5단계의 등급으로 요약하는 건데요. 이 등급 하나만 딱 보면 환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 척도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먼저 A는 완전 손상이에요. 아까 그 가장 중요한 질문 S4, S5 부위에 감각과 운동 기능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신호가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반대로 E는 모든 기능이 정상인 상태고요. 자, 그럼 그 사이 B, C, D가 바로 불완전 손상, 즉 회복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스펙트럼인 거죠. B는 운동 신호는 못 가도 감각 신호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통과하는 상태예요. C와 D는 운동 기능까지 돌아온 상태인데 그 힘의 차이로 나뉩니다. C는 중력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아주 약한 움직임만 가능한 상태. D는 중력을 이겨내고 어느 정도 힘을 쓸 수 있는 상태. 어때요? A에서 D로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죠? 자, 지금까지는 좀 의학 용어가 많아서 복잡했죠?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고 또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C등급, D등급 같은 게 대체 실제 생활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 의학적 등급이 어떤 능력으로 이어지는지 기능의 로드맵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C5 손상 레벨부터 시작해 볼게요. 만약 이 C5 신경이 살아남았다면 그건 독립적인 생활을 향한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뗄 수 있다는 뜻입니다. C5 신경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바로 팔꿈치를 구부리는 이두박근을 움직이는 거예요. 알통 만드는 근육이죠. 이 힘 하나만으로도 뭘 할 수 있냐고요? 손을 얼굴 가까이 가져갈 수 있게 돼요. 그럼 보조 장치를 이용해서 스스로 밥을 먹거나 양치질을 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첫걸음인지 모릅니다. 자, 다음은 C6 레벨입니다. 여기서부터는요, 기능적으로 정말 엄청난 점프가 일어납니다. 단 하나의 움직임이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가능성을 확 열어주거든요. C신경은 손목을 위로 탁 젖히는 힘을 줍니다. 아니, 손가락도 못 움직이는데 손목 젖히는 게 뭐가 대수냐고요? 이게 바로 마법의 시작입니다. 손목을 위로 젖히면요, 우리 손가락 힘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손이 자연스럽게 오므라들어요. 이게 바로 테노데시스 그립이라는 건데요. 내가 직접 손가락 근육에 힘을 주지 않아도 손목의 움직임만으로 물건을 잡고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컵을 잡고 펜을 잡고 이 원리 하나로 독립성의 수준이 정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C7 레벨. 이 레벨은요, 상체 독립성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의 근육, 그 힘이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팔꿈치를 쭉 펴는 삼두근의 힘입니다. 이 힘이 왜 게임 체인저냐고요? 드디어 바닥이나 의자를 팔로 밀어낼 수 있게 되거든요. 자신의 체중을 팔 힘으로 들어올릴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휠체어에서 침대로, 침대에서 차로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을 옮기는 독립적 이동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동의 자유를 얻는 정말 거대한 이정표가 세워지는 순간이에요. 자, 이제 상체에 지나서 하체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L2부터 S1까지 이 레벨들의 기능이 얼마나 살아있느냐가 바로 걸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L2-L3 레벨에서 엉덩이를 들어올리고 무릎을 쭉 펴는 힘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보조기나 목벌의 도움을 받아서 걸을 수 있는 잠재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아래 L4-S1 레벨까지 기능이 돌아와서 발목과 발가락까지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면요. 이건 이야기가 또 달라져요. 땅을 박차고 나가고 균형을 잡는 능력이 극적으로 좋아지면서 보조장치 없이도 훨씬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평가 과정은요, 사고로 망가진 고속도로의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손에는 명확한 설계도가 쥐어졌습니다. 다음 질문은 당연히 이거겠죠.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 고속도로를 보수하고 재건하고 어쩌면 예전보다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 바로 재활과 미래의 치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